이런 데선 못 자겠어. 거지 같잖아. 윤화정의 집을 보고 며느리 최미라가 한 말이었습니다. 낮게 중얼거린 것이었지만 고요한 마당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 엄마 앞에서 하지 마세요. 딸 김유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고개를 돌려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마당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며느리 최미라는 펜션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집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엄마는 평생 이 집을 손수 고치셨다고요. 딸 김유나가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골 감성은 끝났어요. 며느리 최미라의 말투 역시 단호했습니다. 윤화정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마을 어귀로 접어드는 비포장 길은 아직 어둠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클길은 구불구불 이어지다가 느티나무 고목을 지나면서 완만한 오르막으로 변했어요. 그 끝에 세월의 때가 묻은 기와 지붕이 하늘선을 따라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푸른 기와는 이슬에 젖어 더욱 깊은 색을 띠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새벽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며 청아한 소리를 냈어요. 윤화정은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68의 나이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았고 굳은 살 박힌 손은 빗자루 자루를 익숙하게 잡았어요. 쓸어내는 동작 하나하나가 리듬을 타듯 규칙적이었습니다. 먼지가 대청 끝으로 모이고 그것이 다시 마당으로 내려가면서 공기 중에 잠시 흩날렸어요. 햇살이 동쪽 산마루를 넘어오기 시작했고 빛은 대청마루의 나무결을 따라 은은하게 번져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요. 마당 한편에는 장독대가 정렬해 있었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햇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화정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우물가로 향했어요.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는 동작도 수십 년 반복해온 것이라 자연스러웠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나무 바가지에 담겼고 그녀는 그것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새벽의 냉기를 온몸에 전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딸 김유나가 카메라 가방을 메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4의 나이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은 여전히 소녀 같았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보자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엄마, 아침 일찍부터 벌써 다 쓸었네요. 윤화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가지를 딸에게 건넸어요. 김유나는 물을 받아 마시고는 카메라를 꺼내 렌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빛이 한옥을 비추는 모습을 담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셔터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마을 어귀의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어요. 도시에서 온 차는 비포장 길의 울퉁불퉁한 노면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고 뒷바퀴가 작은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이 튀어올랐어요. 느티나무를 지나고 오르막을 천천히 올라 기와집 앞마당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아들 김윤태가 내렸어요. 39의 나이답게 이마에는 잔주름이 보였고 정장 재킷을 차 안에 두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미라가 내렸어요.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흙마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쓴 채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입술을 삐죽이며 차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윤화정은 대문 앞에 서서 아들 내외를 맞이했어요.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힘들게 왔구나. 들어와서 쉬거라.
며느리 최미라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집을 훑어봤습니다. 기와지붕의 처마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나무 기둥, 금이 간 흙벽. 그녀의 시선은 하나하나를 스캔하듯 훑고 지나갔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던 직업적 습관이 발동한 것인지 혹은 본능적인 거부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대청마루에 올라서자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미라는 그 소리에 움찔했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장판이 깔려 있었지만 구석구석 낡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창호지 문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에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이런 데선 못 자겠어. 거지 같잖아. 그 말은 낮게 중얼거린 것이었지만 고요한 마당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미라는 핸드백을 열어 스마트폰을 꺼내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와이파이를 찾는 듯 했지만 당연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짧게 새어나왔어요. 사랑채 쪽에서 딸 김윤아가 카메라를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편에 서서 오빠 내외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턱에 힘이 들어갔고 이빨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카메라 스트랩을 움켜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몇 걸음 앞으로 다가가다가 멈춰섰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 말, 엄마 앞에서 하지 마세요. 김윤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고개를 돌려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마당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윤화정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리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 김윤태는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느라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그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걸음을 멈췄어요. 세 여자가 침묵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왜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 좀 하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화정은 고개를 돌려 장독대 쪽을 바라봤고 김윤아는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으며 최미라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닭 한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었고 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햇살은 더욱 높이 올라 마당 전체를 밝혔습니다. 기와 위에 앉은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다시 한번 물렸어요. 윤화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 최미라는 마당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흙이 묻을까 봐 발끝으로만 걷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실행했어요. 한옥의 외관을 여러 각도에서 찍기 시작했고 줌을 당겼다 풀었다 하며 구도를 잡았습니다. 사랑채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들 김윤태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사진을 몇 장 더 찍고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화면을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 허물고 펜션을 지으면 돈 좀 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손가락은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어떤 그림을 그리는 듯했습니다. 입술 끝에는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흥분이 어려 있었어요. 아들 김윤태는 담배를 입에 문 채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훑어봤지만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라는 점. SNS에 올리면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녀의 손은 공중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아들 김윤태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그것이 동의인지 단순한 반응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안채 부엌에서는 윤화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창문 너머로 마당의 모습이 보였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화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물방울이 손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후 3시, 딸 김윤아가 마을 어귀에서 돌아왔어요. 카메라 가방은 더 무거워 보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채로 들어가 장비를 내려놓고 물을 한 컵 마셨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내다보다가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는 오빠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최미라의 손짓이 유난히 크게 보였어요. 딸 김윤아는 사랑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는 발걸음에 힘이 실렸어요. 오빠 옆에 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시누이의 등장에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야. 함부로 말하지 마. 딸 김윤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그녀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스마트폰을 내리고 시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발자국이었지만 그 공간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 김윤태는 담배를 비벼 끄고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녁 6시, 안채 대청마루에 밥상이 차려졌어요. 윤화정이 직접 담근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였습니다. 4사람은 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윤화정은 며느리의 빈 그릇에 밥을 덮어주려 했지만 며느리 최미라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며느리 최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윤화정은 국그릇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딸 김윤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아들 김윤태는 밥을 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펜션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집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감성 공간,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찰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당신이 뭘 알아요? 엄마는 평생 이 집을 손수 고치셨다고요. 딸 김윤아가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울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눈을 크게 뜨며 시누이를 바라봤어요. 입술을 비죽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 감성은 끝났어요. 요즘은 북유럽풍이 트렌드예요. 며느리 최미라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상을 톡톡 두드리며 강조했어요. 딸 김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아들 김윤태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화정은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허물면 흙냄새가 사라지지. 그게 사람 냄새인데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화정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어요. 마당의 장독대, 우물가, 대문 너머 흙길. 68년의 시간이 그 안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찌개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풍경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 딸 김윤아는 삼각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장비를 늘어놓고 하나씩 점검했어요. 카메라 배터리, 메모리 카드, 외장 마이크.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렌즈를 닦는 천은 원을 그리며 유리표면을 훑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한옥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교육방송국에서 의뢰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가옥, 그 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한옥을 찾아다니는 시리즈물이었어요. 딸 김윤아는 5번째 촬영지로 자신의 집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PD가 자료 사진을 보고는 즉시 승낙했어요. 100년이 넘은 한옥의 원형이 이토록 잘 보존된 곳은 드물다는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앵글은 대문에서 시작했어요. 딸 김윤아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구도를 잡았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기와 지붕, 흙담 너머로 삐죽 솟은 굴뚝, 셔터를 누르자 녹화 램프가 붉게 켜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펜을 시작했고 카메라는 부드럽게 수평 이동했습니다. 윤하정은 평소처럼 대청마루를 쓸고 있었어요. 딸이 촬영을 한다고 했지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빗자루를 드는 손놀림, 먼지를 쓸어내는 리듬, 우물에서 물을 깃는 동작, 모든 것이 수십 년 반복해온 그대로였어요. 딸 김윤아는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줌을 당겨 손의 움직임을 클로즈업했고 다시 풀어 전체 공간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저기 처마 밑 단청 작업하실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딸 김윤아가 카메라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하정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처마를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비추는 단청은 여전히 선명한 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이 어우러진 문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윤하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이 집을 지켜왔다는 이야기. 비가 새면 직접 기와를 올렸고 벽이 무너지면 흙을 이겨 발랐다는 것. 단청은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칠했고 물감을 직접 배합해 전통 방식을 따랐다는 사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어요.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촬영은 사흘 동안 이어졌어요. 안채의 대들보, 사랑채의 창호지 문, 부엌의 아궁이, 딸 김윤아는 구석구석을 담았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윤하정이 된장 뚜껑을 여는 장면,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모습, 저녁 무렵 대청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뒷모습, 각각의 프레임은 시간의 켜를 담고 있었어요. 편집을 마친 영상은 교육방송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났어요. 댓글창에는 감탄의 말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이 떠오른다고 했고, 다른 이는 이런 집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한옥 보존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도 링크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어요. 비포장길을 천천히 올라오는 차량을 윤하정은 대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어렸어요. 차가 멈추고 4명의 사람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둘과 젊은 여성 둘이었어요. 앞장선 남성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문화재청 조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직접 확인하러 왔다는 것이었어요. 윤하정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조사관들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이는 노트북을 펼쳐 무언가를 기록했어요. 윤하정은 뒤따라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딸 김윤아가 사랑채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섰어요. 조사관 중 한 명이 기와 지붕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붕이 전통 형식 그대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손으로 처마선을 가리키며 동료에게 뭐라 설명했습니다. 다른 조사관도 다가와 지붕의 곡선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어요. 둘은 전문 용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하정은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표정만은 읽을 수 있었어요. 조사는 꼼꼼하게 진행됐습니다. 대들보의 나이테를 확인하고 기둥의 굵기를 측정했어요. 주춧돌의 형태를 스케치하고
온돌의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조사관은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 흙바닥을 살폈어요. 옷에 흙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벽체를 두드리며 소리를 들었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사관들은 마당에 모여 의견을 나눴어요. 노트북 화면을 함께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확대해 세부를 확인했습니다. 윤화정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여 가져왔어요. 4개의 사발에 차를 따르고 쟁반에 담아내왔습니다. 조사관들은 감사 인사를 하며 차를 받아 마셨어요. 선임 조사관이 윤화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한옥이 19세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형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단청과 목재 구조가 전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존 상태가 놀랍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집을 이토록 오래 지켜온 것이 대단하다고 덧붙였어요.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윤화정은 멍하니 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등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딸 김윤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윤화정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손을 2손으로 감싸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조사관들은 며칠 내로 정식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채방에서 며느리 최미라가 나왔어요. 오후 낮잠을 자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깬 듯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마당으로 나왔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어머니와 딸이 서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갔어요. 조사관들이 떠난 후 딸 김윤아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국가에서 보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것. 이 집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윤화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이 그저 낡은 것이 아니라는 확인이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입술을 비죽이며 코웃음을 쳤어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낡은 집이죠.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안채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윤화정은 장독대 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딸 김윤아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2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고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오전 10시 우체부가 마을 어귀를 지나 흙길을 올라왔습니다. 빨간 오토바이 뒤에 달린 우편함이 덜컹거렸어요. 그는 대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호주머니에서 등기우편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윤화정은 마당을 쓸다가 우체부의 목소리를 듣고 빗자루를 세워뒀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문으로 나갔어요. 봉투를 받아든 윤화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문화재청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검은 잉크로 인쇄된 주소와 이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봉투를 뜯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결국 가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윗부분을 잘랐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문서 특유의 딱딱한 문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글자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문화재 등록 예비심사 통과 통지서라는 제목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윤화정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 용어가 섞여 있어 모든 문장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했어요. 이 집이 등록문화재 예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어요. 손등으로 눈시울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68년의 세월, 남편을 잃고 홀로 이 집을 지켜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랑채에서 딸 김유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을 듣고 놀라 달려온 것이었어요. 카메라를 손에 든 채 대청마루로 올라섰습니다. 바닥에 놓인 서류를 보고는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눈이 커지며 빠르게 내용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진짜 됐어요. 이 집이 등록된대요. 딸 김유나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어 올리며 흔들었어요.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하정을 껴안으며 함께 기뻐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얼싸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대청마루를 비추고 나무 기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김윤태는 안채방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타자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환호성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방문을 열었어요. 대청마루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 김윤태가 마루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딸 김유나는 서류를 들어 오빠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문장을 따라갔어요. 중간쯤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들 김윤태는 서류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윤하정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서류의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안채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미라가 나왔어요. 머리를 묶으며 하품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느라 늦잠을 잔 듯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인 가족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슬리퍼를 끌며 다가왔습니다. 신우이가 들고 있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손을 뻗어 빼앗듯 가져갔어요. 서 있는 채로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장을 훑었어요.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습니다. 운이 좋았네. 그럼 보조금 타면 되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어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책상 모서리에 걸쳐 반쯤 떨어진 채 걸렸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팔짱을 끼고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딸 김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형수를 노려봤지만 끝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하정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윤하정은 마당 한편의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12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가장 큰 것은 된장독이었고 그 옆은 간장독이었습니다. 작은 항아리들에는 고추장과 젓갈이 담겨 있었어요. 각각의 뚜껑 위에는 소금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윤하정은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혹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 집도 나도 버티길 잘했네.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작고 떨리는 음성이었지만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하정은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장독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천천히 걸었어요. 기와 지붕 위로 구름 한 점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마당 구석의 목련나무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두레박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사랑채 창가에서 딸 김유나가 카메라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셔터를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뷰파인더 너머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담았을 뿐이에요. 윤하정은 대청마루로 돌아와 빗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오전에 쓸었던 마루를 또 다시 쓸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은 변함없이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예비심사 통과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째 되던 날, 군청 공무원 2명이 방문했습니다. 한 명은 문화관광과 과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지역개발팀 주무관이었어요. 그들은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들고 왔습니다. 윤하정은 대청마루를 깨끗이 닦고 방석을 준비했어요. 보리차를 끓여 사발에 따라냈습니다. 과장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켰어요. 프로젝터가 흰 벽에 이미지를 투사했습니다. 전국의 한옥체험관 사례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전주, 안동, 경주의 성공 사례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방문객 수치와 수익 그래프도 보였어요. 과장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따라 움직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정부는 이 한옥을 전통문화 체험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 하루 묵으며 전통생활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말이죠. 윤하정이 직접 관리하되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과장은 연간 예산 계획서를 꺼내 펼쳤어요. 종이 위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윤하정은 그 모든 설명을 조용히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옆에 앉은 딸 김윤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루에 몇 팀이나 받을 수 있는지,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청소와 관리는 누가 맡는지. 주무관이 답변했어요. 하루 한두 팀 정도면 충분하고 식사는 윤하정이 직접 만든 전통 음식으로 제공하면 더 좋다는 것. 청소와 관리도 기본적으로 주인이 하되 필요하면 마을 주민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딸 김윤아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SNS로 홍보해 볼게요. 요즘 사람들 이런 감성 좋아해요. 딸 김윤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SNS 계정을 보여줬어요. 다큐멘터리 작업물들이 올라와 있었고 팔로워 수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과장은 눈을 반짝이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주무관도 고개를 내밀어 함께 봤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사랑채와 안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체험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구성할지, 떡 만들기, 장 담그기, 한복 입어보기 같은 아이디어들이 오갔습니다. 윤하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말했어요. 된장 담그기, 천연 염색, 손으로 창호지 바르기. 과장은 그때마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안채방에서 며느리 최미라가 벽에 귀를 대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어요. 손톱으로 벽지를 긁적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첫 공식 회의가 열렸어요. 전통문화 체험관 운영협의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윤하정은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어요. 딸 김윤아가 읍내 옷가게에서 사온 검은색 투피스였습니다. 어색한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딸이 미소를 지었어요. 회의실 입구에서 직원이 명찰을 건넸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흰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전통문화 체험관 대표 윤하정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윤하정은 명찰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딸 김윤아가 명찰을 받아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줬어요. 회의 테이블은 덜자 형태였습니다.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군수,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팀 직원들, 마을 이장, 문화재 전문가 등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윤하정은 테이블 중앙에 앉았어요. 딸 김윤아는 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군수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윤하정은 어색하게 손뼉을 쳤습니다. 명찰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각 부서에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예산안, 홍보 계획, 시설 개보수 일정, 파워포인트 화면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졌어요. 윤하정은 귀 기울여 들었지만 모든 내용을 따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딸 김윤아가 옆에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줬어요. 문화재 전문가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한옥의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편의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언이었어요. 화장실과 샤워 시설은 별채로 새로 지어야 하고 안채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 김윤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수가 발언을 허락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SNS 화면이 떴어요. 자신이 찍은 한옥 사진들과 다큐멘터리 영상 캡처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각 게시물마다 수백,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딸 김윤아는 온라인 홍보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업, 예약 시스템 구축.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찼어요. 회의실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군수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치켜세웠어요. 딸 김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하정은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윤하정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건네고 격려의 말을 했어요. 윤하정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주머니에 명함이 점점 쌓여갔어요. 딸 김윤아는 회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과 악수하는 모습, 명찰을 단 모습,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뒷모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녀는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옥 안채에서 며느리 최미라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SNS 피드를 내리다가 신우이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을 확대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단 모습, 회의실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인 장면. 며느리 최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비틀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질투, 아쉬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저 자리에 나였어야 하는데. 중얼거림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스마트폰을 이불 위에 던졌어요. 화면이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팔을 뻗었어요.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당의 장독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명찰 사진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전통문화 체험관 대표 윤하정이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저녁 무렵 윤하정과 딸 김윤아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윤하정은 명찰을 조심스럽게 떼어 손에 쥐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어요. 68년을 살며 처음 받아본 명찰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검은색 SUV 한 대가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어요. 운전석의 남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조수석의 여성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느티나무를 지나고 오르막을 올라 기와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윤하정은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대청마루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안채방에 이불을 새로 깔고 베개싯을 갈아 끼웠어요. 부엌에서는 아침부터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밀가루 반죽이 빠져나왔다가 다시 뭉쳐졌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앞치마에는 밀가루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딸 김유나는 사랑채에서 카메라 세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삼각대도 2개 준비했어요. 하나는 현관 쪽에, 다른 하나는 부엌 입구에 미리 설치해뒀습니다.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커플이 내렸습니다. 남성은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고 여성은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둘 다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기와집을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윤화정이 대문 앞에 나왔습니다. 2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손님을 맞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체험관 운영자로서 맞이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커플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편히 쉬다 가세요. 안내를 받아 마당으로 들어선 커플은 연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장독대, 우물, 처마 끝의 풍경. 모든 것이 신기해 보이는 듯 했어요. 여성이 남성의 팔을 잡고 흥분한 목소리로 뭐라 속삭였습니다.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청마루에 올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나무 마루를 밟는 순간 삐걱 소리가 났어요.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화정은 안채 방문을 열어 보였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차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온 커플에게 윤화정은 한복을 내밀었어요. 여성용은 연분홍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였고 남성용은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바지였습니다. 커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10분 후 한복을 입은 커플이 나왔어요. 여성은 치마폭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해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남성은 저고리 고름을 제대로 매지 못해 삐뚤어져 있었어요. 윤화정이 다가가 고름을 다시 매주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딸 김유나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커플이 대청마루에 앉은 모습, 마당을 거니는 뒷모습, 장독대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장면, 각도를 바꿔가며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커플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부엌으로 이동한 일행은 낮은 식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윤화정이 준비한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 팥향금, 쑥가루, 대추, 송편을 만들 것이었어요. 윤화정은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반죽을 떼어 손바닥에 올리고 둥글게 빚었어요. 엄지로 가운데를 눌러 움푹하게 만들고 그 안에 앙금을 넣었습니다. 반죽의 가장자리를 모아 오므리고 손바닥으로 굴려 모양을 다듬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집은 세월이 담긴 사람의 온기예요. 윤화정의 말이 부엌에 울렸어요. 커플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죽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손놀림은 서툴렀어요. 반죽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가 다시 뭉개졌습니다. 남성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앙금이 터져 나와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윤화정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손을 잡아 함께 빚어줬어요. 1시간 동안 20개 넘는 송편이 완성됐습니다. 모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았습니다. 찌그러진 것도 있었고 앙금이 삐져나온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커플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찜통에 송편을 넣고 불을 지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소리향이 부엌을 채웠어요. 윤화정은 아궁이에 나무를 더 넣으며 불을 조절했습니다. 커플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아궁이를 찍었습니다. 30분 후 송편이 익었어요.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솟구쳤습니다.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송편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커플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접시에 담아 대청마루로 가져왔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송편을 먹었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앙금이 입안에 퍼졌어요. 여성이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만든 못생긴 송편을 들어 웃으며 보여줬어요. 윤화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후 내내 딸 김윤아는 카메라를 돌렸어요. 송편 만드는 과정, 한복 입은 커플의 모습, 마당을 거니는 장면,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순간, 모든 것을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노을을 배경으로 기와 지붕 아래 서 있는 커플을 촬영했어요. 저녁이 되자 커플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두 손 가득 송편을 담은 보자기를 받아 들었어요. 윤화정과 딸 김윤아는 대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손을 흔들었어요.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딸 김윤아는 사랑채에서 영상 편집을 시작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클립을 자르고 붙이고 색 보정을 하고 배경음악을 넣었어요. 3시간 동안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5분 길이었어요. 한옥의 아침 풍경으로 시작해 커플이 도착하고 한복을 입고 송편을 만드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윤화정의 인터뷰 장면도 삽입됐어요. 마지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한 기와 지붕의 실루엣으로 끝났습니다. 자정이 넘어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100년 한옥에서의 하루 전통문화 체험이었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샵 한옥스테이, 샵 전통체험, 샵 한류문화, 샵 송편 만들기, 샵 한복 체험. 다음 날 아침 조회수는 2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케이카우츠어의 진수네요. 외국인 친구에게 보여줘야겠어요. 공유 횟수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류 드라마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영상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예약 방법을 물었고 다른 이는 방문 일정을 문의했습니다. 윤화정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딸의 노트북 화면을 힐끗 봤어요.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딸의 흥분한 표정만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흰색 승합차 2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체에는 방송국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 차에서 PD와 작가가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는 카메라 감독과 조명 기사, 음향 감독이 나왔습니다. 트렁크에서 장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삼각대, 카메라, 조명 스탠드, 붐 마이크. 마을 어귀가 순식간에 촬영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윤화정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어젯밤 머리를 감고 말렸지만 아침에 다시 빗으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였어요. 고름을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풀어 매기를 반복했어요. 딸 김윤아는 사랑채에서 다큐팀과 사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기획안과 콘티가 펼쳐져 있었어요. PD가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촬영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한옥 외관과 내부 구조, 오후에는 윤화정의 인터뷰와 일상 장면, 딸 김윤아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부분은 각도를 좀 더 낮춰서 잡으시면 처마의 곡선이 더 잘 나올 거예요. 딸 김윤아가 콘티 위에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PD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녀의 설명을 들었어요. 카메라 감독도 다가와 콘티를 함께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어요. 딸 김윤아는 자연스럽게 연출 보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어요. 첫 장면은 대문 밖에서 한옥 전체를 담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팬을 하며 기와 지붕의 선을 따라갔어요. 조명 반사판이 햇빛을 조절하며 그림자를 보정했습니다. 음향 감독은 붐 마이크를 들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녹음했어요. 두 번째는 마당 장면이었습니다. 윤화정이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모습을 찍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의식해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빗자루를 드는 손이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PD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편하게 평소처럼 하라는 의미였어요. 컷. 다시 한번 갈게요. 어머니, 카메라는 신경 쓰지 마시고 평소대로 해주세요. 세 번째 테이크에서야 자연스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윤하정은 카메라를 잊고 빗질을 했어요. 먼지가 일었다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햇살이 먼지 입자를 통과하며 반짝였어요. 카메라 감독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점심시간, 다큐팀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윤하정과 딸 김윤아는 안채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밥을 떠먹으며 오전 촬영을 떠올렸어요. 윤하정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방송에 나올 줄이야. 윤하정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딸 김윤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꽉 쥐었어요. 오후 촬영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 장면이었어요. 대청마루에 의자를 놓고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윤하정이 앉았고 PD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카메라 두 대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어요. 이 집을 언제부터 지켜왔는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혼자 관리해왔는지, 문화재로 등록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윤하정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엌 촬영이 이어졌어요. 윤하정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장면, 장독대에서 된장을 떠내는 모습, 마당에서 채소를 씻는 손길. 모든 동작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딸 김윤아는 촬영 현장을 돌아다니며 각도를 확인하고 조언을 건넸어요. 오후 3시쯤 안채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미라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원피스를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구두굽이 딱딱한 마루를 찍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촬영 현장으로 다가가는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어요. PD가 촬영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카메라 앞으로 걸어가 윤하정 옆에 섰습니다. 손을 시어머니의 어깨에 올렸어요. 제가 인테리어 조언을 드렸어요. 며느리 최미라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PD는 당황한 표정으로 작가를 쳐다봤어요. 작가는 촬영 일정표를 뒤적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했는지,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동선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윤하정은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어깨 위에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딸 김윤아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형수의 팔을 잡고 살짝 당겼습니다. PD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중하게 웃으며 며느리 최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촬영은 윤하정 씨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족 인터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며느리 최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하지만 촬영장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입술을 깨물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촬영은 계속됐어요. 윤하정이 창호지를 바르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풀을 칠하고 종이를 붙이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손의 움직임을 담았습니다. 조명이 창호지를 통과하며 은은한 빛을 만들어냈어요. 해질 무렵 마지막 장면을 찍었습니다. 윤하정이 대청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뒷모습이었어요. 기와 지붕 너머로 붉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치마자락을 흔들었어요.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컷, 오케이. 오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PD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다큐팀 사람들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딸 김윤아는 PD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송 일정과 편집 방향에 대한 대화였어요. PD는 윤하정의 인터뷰가 정말 좋았다며 칭찬했습니다. 편집본이 나오면 먼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승합차에 장비가 실렸습니다. 다큐팀은 차례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윤하정과 딸 김윤아는 대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손을 흔들었어요. 테일라이트가 흙길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윤하정은 대청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딸 김윤아가 옆에 앉아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안채 창문 너머로 며느리 최미라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커튼 뒤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촬영이 끝난 지 이틀 후 며느리 최미라는 방송국 편집실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딸 김윤아의 핸드폰에서 통화 기록을 몰래 확인한 것이었어요. 종이에 번호를 적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작가가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목소리 톤을 한껏 밝게 만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윤하정의 며느리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요. 작가는 잠시 침묵했다가 기억이 난다며 대답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편집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편집은 이미 거의 완료 단계이고 외부 인사의 참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자신이 그 집의 공간 배치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가는 난처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작가는 다음 날 오후 편집실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단, 간단한 인터뷰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전화를 끊고 방 안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이리저리 입어보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원피스, 흰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재킷, 옷걸이에서 옷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며느리 최미라는 방송국 건물 앞에 섰어요. 높은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셨습니다. 로비로 들어가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편집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공간에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작가와 PD, 그리고 편집 기사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미라가 들어서자 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작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갔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윤하정이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떠내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편집 타임라인에는 수십 개의 클립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옥 인테리어는 제 감각이 살린 거예요. 며느리 최미라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PD가 편집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 방이 이불 배치, 대청마루의 소품 배열, 심지어 장독대의 위치까지 자신이 조언했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가가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촬영 당일 기록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PD는 팔짱을 끼고 며느리 최미라를 관찰했어요. 편집 기사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바로 그때 편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딸 김윤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어요. 딸 김윤아는 편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최미라가 의자에 앉아있고 제작진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신우이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딸 김윤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팔짱을 꼈어요. 며느리 최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어요. 그날 이 집을 거지 같다고 한 사람도 당신이었어요.
정적이 편집실을 채웠습니다. PD와 작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며느리 최미라를 바라봤어요. 편집 기사도 의자를 돌려 두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며느리 최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 김유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첫날 집을 보고 했던 말들, 펜션을 짓자며 허물 짜고 했던 것, 문화재 등록 소식을 듣고 비웃었던 장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어요. 작가가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당일 현장 노트를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촬영장에 나타나 개입하려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PD도 그날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D의 말이 무겁게 떨어졌어요. 그는 며느리 최미라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일어섰어요. 작가가 윤화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냈어요. 벨소리가 편집실에 울렸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윤화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작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옥의 공간 배치를 누가 했는지, 인테리어 조언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윤화정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했고 68년을 살아온 방식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언한 적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통화가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PD는 편집 기사에게 지시했어요. 며느리 최미라가 나온 모든 장면을 찾아 표시하라고요. 편집 기사는 타임라인을 빠르게 훑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카메라 앞에 나타난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클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PD의 결정이었어요. 편집 기사는 마우스로 빨간색 표시된 클립들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립들이 타임라인에서 사라졌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작가가 며느리 최미라에게 퇴실을 요청했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한 어조였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가방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딸 김유나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 최미라가 문을 나가자 편집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PD는 딸 김유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제작진으로서 정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딸 김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주일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교양 프로그램 시간이었어요. 100년 한옥을 지킨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45분간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은 3%를 넘었어요. 교양 프로그램으로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방송 직후 SNS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이 윤화정의 이야기에 감동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 샵 100년 한옥 샵 전통지킴이 샵 윤화정. 공유와 리트윗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최미라의 SNS 계정도 화제가 됐어요.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 게시물들을 찾아냈습니다. 한옥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들, 시골을 무시하는 내용들, 스크린샷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방송에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공로자는 시어머니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비난과 조롱이 뒤섞인 댓글들이었어요. 며느리 최미라의 계정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며느리 최미라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댓글, 멘션, 다이렉트 메시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계정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공개 전환 버튼을 눌렀어요. 확인 팝업이 떴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됐어요.
스마트폰을 이불 위에 던지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어요.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윤하정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8시부터 전화벨이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마을 이웃들이었습니다. 방송 잘 봤다는 인사, 대단하다는 칭찬. 윤하정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쑥스럽게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9시가 넘자 낯선 번호들이 찍혔어요.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체험관 예약 문의였어요. 다음 주말은 가능한지, 한 달 후는 어떤지, 평일도 받는지. 윤하정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메모지에 이름과 날짜를 적었지만 금방 종이가 빼곡해졌어요. 딸 김윤아가 부엌에서 나와 어머니의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예약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달력 형식의 화면이 나타났고 그녀는 빠른 속도로 예약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울렸어요. 한 통화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딸 김윤아는 임시 방편으로 음성 메시지를 설정했습니다. 예약은 SNS 계정의 다이렉트 메시지로만 받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윤하정은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딸 김윤아의 스마트폰도 뜨거워질 지경이었습니다. SNS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팔로워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5만 명, 7만 명, 10만 명. 숫자는 멈출 줄 몰랐어요. 다이렉트 메시지 함은 미확인 메시지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게시물에 달린 댓글도 수천 개였어요. 감동적이에요. 꼭 가보고 싶어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한국의 자랑입니다. 여러 언어로 된 댓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딸 김윤아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오후 2시, 군청에서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이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방송 이후 군청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과장은 더 큰 계획을 꺼냈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방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통 문화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하정에게 자문위원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윤하정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조직도와 사업 계획이 빼곡했어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윤하정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68년간 한옥을 지켜온 경험이야말로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술적 지식보다 실제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녁 무렵 윤하정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시선을 들어 기와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처마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어요. 이제 이 집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구나. 중얼거림이 저녁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어요. 윤하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68년을 살아온 이 공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흘 후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성 라이프스타일 잡지 모던 리빙이었습니다. 표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딸 김윤아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편집장의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편집장은 이것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모녀가 함께 이뤄낸 기적의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콘텐츠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모녀의 기적이라는 기획안을 보내왔어요. 딸 김유나는 어머니와 상해 후수락했습니다. 촬영은 일주일 후로 잡혔어요. 잡지사에서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딸 김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다고, 과한 꾸밈은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장이 동의했어요. 촬영 당일 잡지사 팀이 도착했습니다. 포토그래퍼, 에디터, 스타일리스트 3명이었어요. 장비는 최소한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포토그래퍼의 의견이었어요. 윤하정은 평소 입던 한복을 입었습니다. 딸 김유나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첫 촬영은 대청마루에서 진행됐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앉은 모습이었어요. 윤하정은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딸 김유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어요. 포토그래퍼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앵글을 낮췄다가 다시 서서 위에서 내려다보며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엌에서였어요. 윤하정이 반죽을 치대고 딸 김유나가 옆에서 도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밀가루 가루가 공중에 흩날렸고 햇살이 그것을 통과하며 빛의 입자를 만들었어요. 포토그래퍼는 감탄하며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인터뷰는 마당에서 진행됐어요. 에디터가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집을 지켜왔는지, 딸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문화재 등록 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윤하정과 딸 김유나는 번갈아 가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남편이 남긴 집이니까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 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윤하정의 답변에 에디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김유나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어요. SNS를 통해 전통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말했습니다. 촬영과 인터뷰가 끝나고 잡지사 팀이 떠났어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윤하정과 딸 김유나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은 하늘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김유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팔로워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15만 명이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댓글과 메시지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예약 문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예약 달력을 확인했어요. 2달치 주말이 모두 찼고 평일도 절반 이상 예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오겠다는 예약도 5건이나 됐어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프랑스, 미국. 딸 김유나는 화면을 내리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채방에서는 며느리 최미라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커튼을 놓았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한옥의 기와지붕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처마 끝에 풍경이 밤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청아한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어요. 윤하정은 대청마루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지방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군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채용 공고 초안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사무국장, 학예연구사, 홍보 담당, 체험 프로그램 기획자, 4개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윤하정은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폈어요. 공고는 그날 오후 재단 홈페이지와 취업 포털에 동시 게재됐습니다. 마감은 일주일 후였어요. 지원 자격은 관련 학과 졸업자 혹은 실무 경력 2년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 기획자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간 활용 능력을 요구했어요. 사흘이 지나자 지원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국장 직무에는 20명, 학예연구사에는 15명이 지원했어요. 체험 프로그램 기획자에는 18명의 지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하며 면접 대상자를 선별하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오후 딸 김윤아가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서류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어요. 문화관광과 직원이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지원서 뭉치들이 직무별로 분류되어 쌓여 있었어요. 과장이 체험 프로그램 기획자 지원서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딸 김윤아는 무심코 서류를 훑어봤어요. 이름, 나이, 학력, 경력.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최미라, 33세, 인테리어 디자이너. 손에 쥔 볼펜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어요. 과장이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딸 김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어 다시 확인했어요. 이름, 주소, 연락처. 분명 형수였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전통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과거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배우고자 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과장은 딸 김윤아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딸 김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라고, 며느리 최미라라고 말했어요.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와서요? 뻔뻔하네요. 딸 김윤아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딸 김윤아는 물을 거칠게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옥 안채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윤화정, 딸 김윤아, 아들 김윤태. 세 사람은 낮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어요. 며느리 최미라의 지원서 사본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김윤태는 서류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딸 김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가 재단에 지원했다는 사실, 체험 프로그램 기획자 직무라는 것, 면접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들 김윤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윤화정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의 학력과 경력, 자기소개서의 문장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한참을 읽다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장독대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오빠, 뭐라고 좀 해봐. 아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딸 김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 김윤태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어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꼬았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윤화정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보리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집이야. 이 집은 그게 약속이야. 윤화정의 말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딸 김윤아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화정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딸 김윤아는 손을 빼려 했지만 윤화정이 더 세게 쥐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윤화정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온화했어요. 딸 김윤아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군청 대회의실이 면접장으로 사용됐어요. 덜자 형태의 테이블에 심사위원 5명이 앉았습니다. 군수, 문화재 전문가, 대학 교수, 그리고 윤화정과 준비위원장. 지원자들은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험 프로그램 기획자 면접이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재단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발표는 유창했고 자료도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자가 차례로 면접을 봤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어필했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어요. 윤하정은 조용히 앉아 지원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메모는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사람을 읽고 있었어요. 네 번째 순서, 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화장은 평소보다 옅게 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파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윤하정과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내렸습니다. 군수가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이 직무에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며느리 최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몰랐고 오래된 것을 낡은 것으로만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고개를 들어 윤하정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윤하정은 표정 변화 없이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부끄러웠다는 것, SNS에서 비난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전통 문화를 배우고 싶고 자신의 전문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며느리 최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심사위원들에게 절을 했어요. 이마가 테이블에 닿을 정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화재 전문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은지 물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 아이디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교수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가족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부분도 고민했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이 윤하정을 쳐다봤어요. 의견을 물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윤하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 최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윤하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로 진심인지, 이것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며느리 최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윤하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군청 앞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면접 결과를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안채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장독대, 우물, 대청마루. 예전에는 낡고 불편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목요일 오전 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합격 통보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보조 기획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식 기획자가 아닌 보조 직급이었지만 며느리 최미라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부터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체험관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예약 관리, 손님 응대, 청소, 식사 준비 보조. 며느리 최미라는 윤화정을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배웠어요. 손님이 도착하면 어떻게 맞이하는지, 차는 어떤 온도로 내는지, 이불은 어떻게 개는지, 메모장을 들고 부지런히 적었습니다. 첫 주말, 서울에서 온 가족 단위 손님을 맞았어요.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둘이었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대문에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채로 안내하며 한옥의 구조를 설명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편 만들기 체험 시간이었어요. 윤화정이 반죽을 치대는 동안 며느리 최미라는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팥탕금을 그릇에 덜고 쑥가루를 체에 쳤어요. 손님들이 부엌에 들어오자 자리를 권했습니다. 앞치마를 나눠주고 손 씻는 곳을 안내했어요. 하지만 실수도 잦았습니다. 차를 너무 뜨겁게 내와 손님이 놀라기도 했고, 청소할 때 빗자루 쓰는 방향을 잘못 알아 먼지를 오히려 날리기도 했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윤화정은 조용히 다시 가르쳐 줬어요.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최미라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청소와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크림을 수시로 발랐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 윤화정은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큰 독에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었어요. 며느리 최미라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화정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사람도 발효가 필요해. 시간이 익혀주는 거야. 며느리 최미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윤화정은 주걱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저었어요. 독 안에 메주가 소금물과 섞이며 색이 변했습니다. 저녁 무렵, 딸 김윤아는 사랑채에서 SNS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선별하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윤화정이 된장을 담그는 장면, 며느리 최미라가 마당을 쓰는 모습, 손님들이 한복을 입고 웃는 사진. 하나를 골라 편집을 시작했어요. 사진에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우리 집엔 여전히 배우는 사람들이 산다.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샵 백년한옥, 샵 전통체험, 샵 성장하는 집.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네 사람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어요. 윤화정, 딸 김윤아, 아들 김윤태, 며느리 최미라. 상 위에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윤화정이 밥을 퍼서 각자에게 나눠줬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들 김윤태는 아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딸 김윤아는 국을 떠서 입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화정이 김치를 집어 며느리의 그릇에 올려줬어요. 며느리 최미라는 눈을 크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윤화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함이 번졌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김치를 입에 넣었어요. 아들 김윤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손님들 반응이 좋았다고, 다음 주 예약도 꽉 찼다고 말했어요. 딸 김윤아도 SNS 반응을 공유했습니다. 팔로워가 25만 명을 넘었다고, 해외 문의도 늘고 있다고요. 대화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입안을 적셨어요.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들었어요. 청아한 소리가 저녁 공기에 퍼졌습니다. 윤화정이 찻잔을 내려놓고 네 사람을 둘러봤어요. 아들, 며느리, 딸, 각자 다른 표정이었지만 같은 공간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젠 모두의 집이야. 그 말이 대청마루에 울렸습니다. 며느리 최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딸 김윤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김윤태는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와 지붕 위로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처마 끝에서 풍경이 다시 울렸어요. 마당에 장독대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100년을 지켜온 집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과거와 현재, 갈등과 화해, 오만과 겸손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